가겠습니다. 뭐 일단 위에서부터 어느 정도까지는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엔탈피, 물질이 가진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표현한 것을 엔탈피라고 한다. 이런 건 이제 수업 때 다 한 얘기고. 그래서 표준 연소 엔탈피의 기준이 연소되는 물질 1몰이 완전 연소됐을 때 엔탈피 변화량을 말하는 것으로 항상 마이너스 값. 그렇죠? 왜냐면 연소라는 반응 자체가 발열이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결국에 흑연의 연소 엔탈피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게 될 거냐면 두 가지입니다. 아니, 사실은 한 가지예요. 그냥 니들이 바로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얘들아, 흑연의 연소 엔탈피식이 어떻게 되니? 라고 하면 C 더하기 O2가 CO2, 그리고 이때 얘가 S 흑연이어야 돼요. 그러면 이 반응식의 델타 H를 안다면 우린 그걸 흑연의 연소 엔탈피라고 합니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되는 게 목표야. 뭐 아니면 이것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냐게 C6H12O6, 즉 포도당의 연소 엔탈피가 어떻게 되니 하면 뭐 포도당 솔리드 고체 상태의 포도당의 연소 엔탈피가 어떻게 되니 라고 하면 더하기 6O2가 6CO2 더하기 6H2O라는 반응식에 대한 델타 H를 여러분들이 안다면, 그러면 이게 포도당, 고체 상태 포도당의 연소 엔탈피에 대한 식입니다. 연소 엔탈피를 알 수 있는 식입니다. 표준 연소 엔탈피를 구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적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 계속 다른 것도 마찬가지야. C2H6 뭐 만약에 또 이런 거에 대해서 C2H6 보통 가스겠지? 기체 상태의 C2H6의 그 연소 엔탈피가 어떻게 되니라고 하면 이 연소 엔탈피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식을 바로 세워줘야 된다라는 거. 이 식에 대한 델타 H를 구하면은 우리가 이 식의 연소 엔탈피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목표가 이거고, 밑에 다른 것도 마찬가지야. 만약에 생성 엔탈피도 생성 엔탈피의 조건에 맞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C6H12O6, 즉 포도당의 생성 엔탈피가 몇이니? 라고 하면 저희가 이 포도당의 생성 엔탈피를 구하려면 아이고, 더하기가 아니라 살펴야 되네요. 이런 식의 델타 H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면 이게 포도당의 생성 엔탈피를 구하는 식입니다. 생성 엔탈피를 알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 이런 식으로 식을 적어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표준으로 삼을 식이니까 우리 모두가 바로 그냥 포도당의 생성 엔탈피식 하면 모두가 같은 식을 떠올려야 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지? 모든 화학자들이 다 같은 식을 떠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런 기준들을 잡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그 기준에 부합하는 식을 세울 수 있으면 돼요. 어떤 물질 얘기할 때. 근데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 오히려 되게 간단해. 진짜로 만약에 포도당의 경우에는 진짜 우리 주변에서 포도당이 주로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얘기하면 광합성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광합성은 그래도 우리가 식을 아는 쪽이긴 한데요. 뭐 예를 들어서 진짜 우리 주변에서 SO2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모르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SO2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어떨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SO2의 생성 엔탈피는 그거랑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렇게 복잡하게 갈 게 없는 거지. 그냥 무조건 뭐 하면 돼요? S 더하기 O2 하면 됩니다. 그냥. 이게 SO2, 이산화황의 표준 생성 엔탈피 식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되게 간단해요. 기준만 잘 부합하게, 기준만 기억하고 있으면 기준에 잘 부합하게 식만 세울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오히려 진짜 어떤 방식으로 생성하는가를 하나하나 따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서 간단한 편이에요. 자, 표준 분해 엔탈피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우리가 생성 엔탈피 식을 그냥 반응물하고 생성물하고 자리만 바꿔놓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 방식이라는 거고, 표준 중화 엔탈피는 나머지 다른 거 알 바 없고요. 그냥 물이 형성될 때, 그래서 물 1몰이 만들어질 때니까 고정값이라는 거고, 표준 용해 엔탈피 같은 경우에는 그냥 표준 용해 엔탈피의 중요한 거는 엔탈피를 구하는 것도 구하는 건데, 사실 얘는 표준 용해 엔탈피 식이 어떻게 되어도 식을 쓰기가 너무 쉬워. 왜냐면 그 밑에 적혀 있는 것처럼 NaCl 솔리드가 NaCl AQ가 되는 게 전부거든. 저게 반응식의 전부예요. 그치?
그러니까 너무 쉬워서 얘는 딱히 엔탈피 자체에 크게 의미는 없어. 식을 못 세울 리도 없고. 다만 얘는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포인트가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것도 일종의 헬스 법칙이 되는 건데 NaOH AQ 더하기 HCl 가스가 NaCl AQ 더하기 H2O 라는 리퀴드 라는 이런 반응식이 적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걸 보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으면 되는 거냐면 얘는 표준 중화 엔탈피랑도 관련되어 있을 겁니다. 왜? 표준 중화율이랑 관련되어 있는 게 H2O가 1몰 만들어졌으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에는 뭐도 같이 관련되어 있냐면 HCl 가스 표준 용의 엔탈피도 섞여 있겠지. 왜? 이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선 HCl의 물에 녹는 거, HCl이 물에 녹아서 AQ가 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산성을 띠게 되는 것부터 시작해야 중화 반응이 일어나니까. 얘도 결국 일종의 헬스 법칙이야. 얘 자체가 뭐 두 개의 식으로 분리되는 거냐면 HCl 가스가 HCl AQ로 분리되는 식이 이렇게 하나로 분리될 거고, 그 다음에 NaOH AQ와 HCl AQ가 반응해서 NaCl AQ와 H2O를 만들어요. 이런 방식이 될 거라는 거니까. 오케이?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결합 에너지. 이제 사실 결합 에너지를 지난주에 간단하게만 아예 결합 에너지 정리를 아예 안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결합 에너지는 지난주에 아예 안 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정리를 할 건데, 결합 에너지부터 정리해 놓고 문제를 풉시다. 그 완자 문제를 풉시다. 자, 결합 에너지는 뭐가 있냐면 좀 특이한 얘기인데, 사실 결합 에너지도 방금 우리가 봤던 생성 엔탈피랑 비슷하게 일단 결합 에너지의 정의부터 얘기를 해보면, 어떤 특정 결합 1몰이 끊어질 때, 근데 그 끊어지는 거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일단 만약에 내가 어떤 결합 에너지를 수소에 대한 결합 에너지를 얘기한다라고 해보면 얘가 끊어질 때가 이거예요. 그냥 이렇게 되면 정확하게 H2가 1몰 있었던 거지. 그러면 HH 사이의 결합도 딱 정확하게 1몰이 있었던 거잖아. 그러면 지금 H2가 2H로 끊어지면 정확하게 그 결합이 1몰 끊어지는 거거든. 그럼 2H가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H2가 2H로 끊어질 일은 있어 없어? 없습니다. 왜냐면 얘는 끊어지고 다른 게 바로 와서 붙어야 저 수소를 끊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수소끼리만 끊어져서 2H로 존재한다, 이건 불가능하고, 대신 다른 게 와서 붙는다, 이 정도가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주로 이제 뭐 산소 같은 게 와서 붙겠지, H2O를 만든다던가. 근데 그냥 이론적으로 그냥 이렇게 끊어질 때만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 결합 에너지를 어떻게 표시하냐면, 얘는 요 식의 델타 H가 어떤 결합 에너지를 표시하는 거냐? 이걸 표시하는 겁니다. 근데 가운데 짝대기가 하나니까, 그러니까 단일 결합인 거지. 그래서 탄소 사이에 만약에 결합을 끊는 걸 얘기할 때 탄소 사이의 결합 에너지를 얘기하잖아? 그러면 이 세 개가 전부 다 구분돼요. 따로 구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실제로 탄소 사이에 단일 결합을 끊는 것과 탄소 사이에 이중 결합을 끊는 에너지가 2배인 게 아니에요. 결합 2개 끊으면 되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 2배보다 훨씬 작습니다, 이중 결합은. 그러니까 단일 결합보다만 충분히 큰 에너지가 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중 결합이 단일 결합 에너지의 2배 이렇게 되진 않아요. 마찬가지로 탄소 사이의 3중 결합도 단일 결합의 3배 이렇게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별도로 따로 구해줘야 돼요. 비슷하게 뭐 질소랑 질소 사이에도 단일 결합하고 이중 결합 이런 식으로 결합 에너지를 따로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질소 단일 결합을
질소 이중결합 에너지랑 되는 게 아니니까. 근데 꼭 이렇게 동일한 원소끼리만 표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결합 에너지도 표기하게 돼요. 이건 뭐야? N하고 H 사이의 단일 결합의 결합 에너지인 거지. 이런 게 일단 기본적으로 결합 에너지를 표시하는, 그러니까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을 단일 결합을 안다고 이중, 삼중을 계산해낼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별도입니다. 다 따로예요. 그래서 실제로 결합 에너지 표가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구해놔서 표를 채워놓고 화학자들은 이제 그걸 찾아서 쓸 수 있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어 있는 거죠. 그게 일단 기본적으로 결합 에너지인데, 자, 우리가 이런 위에서 다뤘던 엔탈피나 결합 에너지나 뭐 헬스 법칙이나 이런 걸 할 때 엔탈피를 표기하는 방식 중에서 가장 흔하게 하는 게 표상에다가 표현하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정확한 엔탈피를 구할 수는 없다고 했잖아. 특정 물질이 가진 진짜 엔탈피를 구할 수는 없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대충 엔탈피의 크기 비교 정도로 사용하는 거지. 누가 누구보단 에너지가 많을 거고 누가 누구보다 에너지가 적을 거고 이런 식으로 쓸 텐데, 여기서 중요한 게 H2랑 EH 중에서 누가 에너지가 더 크게요? H2가 에너지가 더 크겠지 라고 하면 큰일이 나지. 자, 요걸 좀 여러 가지로 설명해 볼게요. 자, H2랑 EH 중에 누가 더 에너지가 큰가는 일단 첫 번째, 자, H2랑 EH 중에 우리 자연 상태에서 더 흔하게 보이는 게 어느 쪽이에요? H2 쪽입니다. 왜? 이 얘기는 H2랑 EH 중에 뭐가 더 안정적이라는 얘기예요? H2가 더 안정적이라는 얘기지. 그리고 우리 화원할 때 얘기했었던 부분이지. 물질은 에너지가 어떨수록 안정적이다? 네, 낮을수록. 그러니까 H2가 EH보다 에너지가 낮다는 소리입니다. 아이씨, 뭐지? 소리가 안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갈 거 걱정되는데. 자, 그 다음에 요걸 좀 더 다르게 또 표현을 해볼게. 요건 좀 더 복잡한데 사실 이게 원래 이게 화학적 이론입니다. 자, 원래 공유결합이라는 게 어떻게 형성되는지나 이온결합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형성되는지 우리 그래프로 봤었잖아. 우리 화원에서 결합의 형성 그래프는 어떤 형태를 가졌었냐면 이런 형태를 가졌었죠. 그래서 어디서 결합이 형성됐었냐면 여기 에너지가 가장 낮을 때 결합이 형성됐었던 거잖아. 실제로 정확하게 저 Y축 값만큼 방출하면서 결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만큼 에너지가 떨어지게 되는 거지. 결합을 하면서. 이걸 이제 원과목 때 다뤘던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좀 더 가죠. 그럼 왜 결합을 하면 에너지를 방출하는가까지도 얘기를 해보면, 자, 이 결합을 하는 과정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수소야. 그러면 내가 다른 수소와 공유결합을 하면 저 수소에 들어있던 전자가 나의 껍질에 와서 붙는 과정이거든. 그럼 이것만 보의 원자 모형 입장으로 설명을 해보면, 물리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면, 결국은 저 전자가 저 수소한테 묶여 있다고는 하더라도 수소 떼고 전자만 가지고 생각해보면 결국 나로부터 자유로웠던 전자가 내 껍질에 와서 붙는 과정이지. 그럼 이 전자의 전자 전이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내 입장에서 무한대 껍질에서 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치? 나로부터 자유롭다. 그걸 우리는 무한대 껍질에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잖아. 보어에서. 그래서 무한대 껍질에 있었던, 그러니까 나로부터 자유로웠던 전자가 결국 1까지 전자전이가 일어나야 공유결합이라는 게 형성된단 말이야. 그럼 뭐 해야 돼? 방출해야지, 그만큼 에너지를. 그래서 결합의 형성 과정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그래서 결합을 끊으려면 에너지를 가해줘야 돼요. 에너지 흡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근데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 뭐야? 따로 왜 EH가 더 에너지가 적을 거라고 생각했어? 지극히 생명과학적인 입장으로 서로 분리해 있던 게 하나로 합쳐지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해? 동화작용 이런 식으로 불러왔잖아. 그리고 동화작용은 보통 무슨 발열이야, 흡열이야? 흡열이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해보면 분리해 있던 게 하나로 합쳐지니까. 그치? 그런 식이지. 근데 원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 중에서 가장 불안정한 게 기체 상태로 아무 결합도 안 하고 있는 원자입니다. 이것도 아까 얘기한 거랑 마찬가지인 건데, 그러니까 뭐냐면
SO2를 진짜 만드는 과정과 우리가 화학에서 SO2의 생성 엔탈피를 구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이론적 과정이 다르거든. 그것처럼 EH가 H2가 되는 건 동화작용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데, 동화작용의 일부, 그러니까 작은 게 모여서 큰 게 된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왜? EH가 실존하지 않으니까. 화학적인 이론값이거든, 저게. 예를 들어 원래 우리가 H2를 만들 거면 H를 두 개를 붙여서 만들지 않고 보통 어떻게 하겠어? H2O를 전기분해한다던가, 뭐 아니면 그 금속, 그 알칼리 금속을 물에 넣는다던가, 이런 방식으로 수소를 만들어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수소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물질이 관여하기 때문에 발열이냐 흡열이냐가 딱 그때그때 나뉘는 거라면, 그냥 H2가 그냥 그 결합만 끊어서 두 개의 H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건 아예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 거랑. 그러니까 동아이와 이런 입장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 반응이 아니니까. 그래서 항상 끊어놓으면 에너지가 커지게 됩니다. 무조건. 결합이 다 끊어져 있고 아무 결합도 안 하고 있는 상태의 원자, 세상에서 가장 불안정한 상태의 원자예요. 18쪽 정도만 빼면. 이걸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물론 잘 얘기는 안 하는데, 철이 아무 결합도 철한테서 아무 결합도 안 하고 다 끊어져 있는 상태의 철을 얘기하면 뭐야? 기체 상태의 철이거든요. 기체 상태의 철은 대략 한 수천만 도쯤은 필요할 거거든. 한 수백만 도쯤은 필요할 거거든. 기체 상태의 철을 계속 유지하려면.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정하겠지. 이런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 결합 에너지에서 얘기하는 거기에 조건이 두 원자 사이에 공유 결합 1몰을 끊어서 기체 상태의 두 원자로 만들 때야. 그리고 기체 상태의 원자라고 하는 건 그 어떤 결합, 물리적 결합도 안 하고 있고 화학적 결합도 안 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완전 독립적인 원자여야 되거든. 세상에 그런 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불안정하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엄청 큰 애가 되는 거고, 그래서 항상 뭐예요? 결합 에너지는 흡열로서, 그러니까 델타 H가 0보다 크게 됩니다. 결합을 끊을 땐 항상 흡열이어야 되는 거야. 결합이 형성될 때가 항상 발열인 거고. 그리고 그걸 이렇게 각각 결합에 대해서 따로따로 해준다. 그리고 단일 결합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걸 2배 하면 이중 결합이 나오는 게 아니라 따로 구해야 된다. 대신에 어떤 방식으로는 쓸 수 있냐면, NH3 1몰을 끊어서 N1몰과 수소 3몰로 끊어내잖아? 이때 이 식의 델타 H 계산은 NH의 결합 에너지의 3배.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각 N과 H가 하고 있는 결합이 그냥 다 똑같은 단일 결합이잖아. 그러면 그냥 정확하게 그냥 3배 해주면 됩니다. 왜? NH 결합이 그냥 3몰 끊어진 거니까. 이런 방식으로는 쓸 수 있어. 근데 탄소 사이의 단일 결합이 탄소 사이의 이중 결합이랑 관계 있는 건 아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랑 관계는 없지만, 만약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물질을 이걸 끊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결합 에너지의 2배인 거지. 이렇게 성립하는 거지. 오케이? 이제 결합 에너지의 기본이 되는 거고요. 결국은 이 정도만 정리해놓고 문제에서 보는 게 제일 좋아. 완자로 봅시다. 잠깐만. 어차피 뭐 어떤 개념들을 좀 봤었냐면, 증기압력 내림이라고 하는 건 일단 그냥 식 자체는, 만약에 내가 델타 P를 구하고 싶은 거라면 델타 P 자체가 용매의 증기압력에서 용액의 증기압력을 빼는 게 될 겁니다. 이유는 항상 용액의 증기압력이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력보다 작을 테니까. 그래서 이 작은 쪽인 용액의 증기압력을 원래 값인 용매의 증기압력에서 뺀 값이 될 텐데, 이 값이 그냥 순수했던 용매의 그냥 증기압력 곱하기 용질의 몰 분율과 같은 값을 갖는 거였고, 그래서 아예 내가 처음부터 용액의 증기압력을 그냥 바로 구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라고 하면, 용매의 증기압력에다가
용매의 몰 분율을 그냥 바로 곱해주면 되는 형태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구하되 어떤 개념을 같이 좀 추가를 했었냐면 뭐 예를 들면 분자 간의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같은 온도에서의 증기압력이 약한 거다. 낮은 증기압력을 갖게 된다. 왜? 용매 분자끼리의 증기압력이 분자 간의 힘이 세면 그만큼 증발을 안 한다는 소리고, 그러면 그만큼 증발을 덜 했을 때 동적 평형을 이루게 되니까 그럼 그만큼 낮은 증기압력을 갖게 되는 거였지. 근데 기준 끓는 점, 우리가 1기압을 기준으로 했을 때 끓는 점에서의 모든 물질의 증기압력은 전부 다 뭐여야 돼? 우리가 기준 끓는 점이라고 하는 게 지금 대기압이 1기압인 상태에서의 끓는 점이란 말이야. 기준 끓는 점은 물질마다 서로 다 다른 기준 끓는 점을 가질 겁니다. 근데 그 서로 다 다른 기준 끓는 점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끓는 점에서의 증기압력은 모두 다 1기압이라는 뜻이지. 대기압과 증기압력이 같아져야 끓는 거니까 결국은 지금 끓고 있다면 걔는 그냥 증기압력이 1기압인 거야. 그러니까 분자 간의 힘이 강하든 약하든 끓고 있는 물질의 증기압력은 서로 다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지 그 끓는 점 자체가 달라지는 거지. 물은 증기압력이 다른 물질에 비해서는 좀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100도씨나 돼야 끓는 거고, 알코올 같은 경우는 증기압력이 물보다 꽤 큰 편이에요. 그러니까 한 70 몇 도씨 부근에서 끓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다 다른 증기압력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가 주로 이제 우리 지난주에 정리했던 내용이고, 그럼 그걸 토대로 103쪽에 있는 여기 끓는 점 오르면 어느 점 내림 이쪽의 문제를 풀어보면은, 일단 끓는 점 오르면 어느 점 내림의 식은 몰랄 농도에다가 몰랄 상수를 곱함으로 해서 온도 변화를 측정하는 건데, 만약에 온도 변화를 계산해내는 건데, 만약에 내가 어느 점 변화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몰랄 내림 상수, 어느 점과 관련된 상수와 몰랄 농도를 곱하는 거고, 내가 끓는 점의 변화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몰랄 오름 상수, 그 끓는 점 변화와 관련된 상수에다가 몰랄 농도를 곱하면 되는 거였다는 말이지. 그러면 5번을 보면은 결국 이제 몰랄 농도만 계산하고 문제에서 주는 저런 걸 이용해 주면 될 텐데, 아마 5번은 그냥 저런 계산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해보면 표는 60도씨에서 요소 수용액과 포도당 수용액의 조성이고, 그 다음에 두 수용액이 들어있는 플라스크에 수은이 들어있는 U자 관으로 연결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건 되게 간단하게, 자, 수은 기준으로 했을 때 오른쪽에 수은 기둥이 좀 더 높지. 그러면 압력이 어느 쪽 압력이 더 높다는 얘기입니까? 가 쪽의 압력이 얼만큼? 저 H만큼 높은 겁니다. 그러면 가 쪽에 어떤 압력이 높은 거야? 결국 이건 증기압. 그래서 가 쪽의 증기압이 나 쪽의 증기압에 비해서 딱 저 H만큼 높은 건데, 실제로 그럴 만한 게 지금 어차피 둘 다 용매는 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둘 다 용매는 물이기 때문에 요소 수용액 기준으로 했을 때 그냥 뭐 용매의 몰 분율을 구하든 용질의 몰 분율을 구하든 구할 수 있잖아요. 왜? 몰 분율을 구하면 뭐 돼? 전체 몰수가 요소 수용액 기준으로 해보면 전체 몰수가 10몰이고, 용질 몰 분율을 구하면 그럼 10분의 0.2가 되는 거죠. 만약에 용매 몰 분율을 구하면 10분의 9.8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98이 됐든 혹은 뭐 2가 됐든 용질의 몰 분율, 용매의 몰 분율을 다 구할 수 있는 거고요. 100을 곱하면 안 되는구나. 아무튼 그 다음에 포도당 수용액 0.98이랑 0.02, 이게 좀 더 정확한 말이네요. 용매몰 분율은 0.98, 용질몰 분율은 0.02. 그 다음에 포도당 수용액 쪽은 용매몰 분율이 0.99, 용질몰 분율이 0.01이거든. 자, 그러면 어느 쪽에 증기압력이 더 높아야 되는지는 요거 쓸 필요 없어. 요 아래쪽 여기에서 얘기란 말이야. 그러면 용질몰 분율, 요걸로 봅시다. 용매몰 분율이 조금이라도 큰 쪽이 용액의 증기압력이 크게 나타날 거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용매몰 분율이 더 큰 쪽은 지금 가랑 나중에 나예요. 그럼 증기압력이 더 커야 되는 것도 가랑 나가 아니라 미안해요. 포도당 수용액 쪽이 용매몰 분율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포도당 수용액 쪽에 용액의 증기압력이 더 높겠죠. 그러면 포도당 수용액이 가에 해당돼야 되겠지. 그럼 나가 요소 수용액이 되는 거지. 이해됨?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을 분석하면 가가 증기압력이 더 높아야 된다라는 얘기고, 근데 몰 분율을 계산해 본 결과 용액의 증기압력이 더 높아야 되는 건 포도당 수용액인 거고, 그러면 포도당 수용액이 가에 해당돼야 되는 거고, 이렇게 정리되는 거죠. 나가 요소 수용액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밑에 건 그냥 대입해서 계산하라는 얘기니까 해봅시다. 포도당 수용액은 (150ml) Hg. 거기에 문제에서 현재 그 60도씨에서 순수한 물의 증기압력이 150ml Hg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용매 증기압력 곱하기 용질 몰분율 0.99. 이게 이 포도당 수용액의 증기압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소 수용액의 증기압력은 150 곱하기 0.98. 그러면 이 둘의 차이만큼이 저 H잖아. 그럼 뭐야? 150 곱하기 0.01. 1.5 맞네요. 그렇게 되는 거죠. 이해됨? 미안한데? 피용매 문제 주셨어. 수증기압 150ml Hg. 이거가 P예요? 네. 지금 P 용매가 누구야? 수용액 물이잖아. 수증기압이면 물의 증기압인 거잖아. 그 다음 디귿. 끓는 점 모르면 요소 수용액이 포도당 수용액의 2배이다. 이게 성립하려면 뭐 해야 돼? 몰랄 농도가 2배여야 되는 겁니다. 그쵸? 왜? 끓는 점 오름이나 끓는 점 어는 점 내림, 이거는 몰랄 농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 이건 몰랄 농도만 가지고 비교를 하면 되거든요. 디귿 같은 걸 구할 때. 그러니까 디귿의 말이 맞으려면 요소 수용액의 몰랄 농도가 포도당 수용액의 몰랄 농도의 2배여야 되거든. 그럴 리가 없다는 거. 왜? 용질은 2배가 맞는데 대신 그만큼 물이 적으니까. 그럼 뭐예요? 몰랄 농도는 2배보다 커, 2배보다 작아? 커지. 커지는 뭐죠? 크죠. 그치? 분모에 들어갈 용매의 질량은 요소 수용액 쪽이 오히려 더 작고, 분자에 들어가야 될 용질 몰수는 정확하게 2배니까. 그러면 몰랄 농도는 2배보다 커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끓는 점 오름도 요소 수용액이 포도당 수용액의 2배보다 커야 되는 거지. 이런 식의 계산 정도면 충분하고요. 6번이 좀 재밌는 그래프인데, 실제로 우리 묽은 용액의 총괄성을 얘기할 때 용질을 비휘발성을 세팅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용질의 끓는 점이 물보다 높다는 얘기거든요. 일단 그러면 일단 비휘발성일 때, 비휘발성 안에서 할 때는 6번처럼 끓는 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돼요. 왜 이렇게 나타나는지는 되게 간단한데, 자, 우리가 처음에 끓는 점이나 처음에 어는 점은, 끓는 걸로만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 끓는 점은 우리가 처음 만들어 놓은 용액의 몰랄 농도를 따라서 첫 끓는 점이 정해질 거거든. 그러면 그 끓는 점이 될 때까지는 그냥 점점 온도가 올라갈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끓는 점에 도달하면 끓게 돼. 근데 문제는 지금 끓는 건 용매지 용질이 끓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겉에서는 용액이 끓고 있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정확하게는 그 용액 중에서 용매가 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용질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용매가 끓으면 용매의 양이 어떻게 돼?
줄어요. 근데 용질의 양은 그대로야. 그럼 몰랄 농도가 어떻게 돼? 높아지지. 그럼 몰랄 농도 높아지면 델타 TB가 커지죠. 그러면 끓는 점이 새로 형성되니까 또 끓는 점, 그 끓는 점까지 온도가 올라가야 끓지. 원래는 우리 끓고 있으면 온도 변화가 있어 없어? 없는데 얘는 매번 끓을 때마다 몰랄 농도가 조금씩 변하니까 끓는 점 자체가 변해서 계속 따라서 쭉 올라가면서 끓는 겁니다. 그치? 원래 우리 물질이 끓는다는 거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와야 되잖아. 끓고 있는 동안 온도 변화가 없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얘는 왜 끓고 있는데도 끓는 점에서도 온도가 계속 올라가냐면 끓는 동안 몰랄 농도가 변하기 때문에 몰랄 농도가 변함에 따라서 끓는 점 자체가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끓는 점이 변하기 때문에 온도가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렇지? 원래 우리 물은 100도씨에서 끓고 있으면 100도씨 이상으로 올라가 안 올라가? 안 올라간단 말이야. 그 물 다 끓을 때까지 100도씨 이상으로 절대로 안 올라간단 말이야. 자,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림은 1기압에서 물 100g이 들어있는 두 비커에 고체 X와 Y를 각각 10g씩 녹인 후 수용액을 가열할 때 시간에 따라 온도를 나타낸 것이다. 자, 근데 뭐가 됐든 X와 Y의 기준 끓는 점, 그러니까 처음 끓기 시작하는 온도가 누가 더 높아? Y 수용액이 더 높은 거지. 그러면 몰랄 농도가 누가 더 높은 거야? Y 수용액의 몰랄 농도가 더 높은 거예요. 끓는 점 오름이 더 많이 나타났다는 거니까. 델타 TP 값이 더 크다는 얘기거든. 근데 분명히 X랑 Y를 같은 질량으로 녹여줬지. 근데 Y의 몰랄 농도가 더 크려면 어때야 돼요? 이게 뜻하는 바가 뭐야? 뭐야? 그치? X도 10g이고 Y도 10g인데 끓는 점이 얘가 더 높아야 돼. 그 얘기는 델타 TB의 값이 얘가 더 높아야 돼. 그 얘기는 몰랄 농도가 얘가 더 높아야 돼. 그렇다는 얘기는 용질의 몰수가 Y가 더 많아야 돼. 그렇다는 얘기는 Y의 분자량이 X보다 작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계산적으로 밑에서 한번 해봅시다. 자, 기억. 용액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은 X가 Y보다 크다. 이거 너무 쉽게 다 해결되는 거고. 방금 얘기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니은 T2일 때 증기압력은 Y 수용액이 X 수용액보다 크다. 자, 어떻게 돼요? 맞죠? 어때? 그치? 맞지? 정환이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네. T2일 때 X 수용액과 Y 수용액의 증기압력이요. 답을 알고 있는 정환이가 얘기해 봅시다. 어때요? 작아요? 답을 알고 있는 게 아니네?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Y가 더 커요. Y가 더 커요? 똑같나? 똑같죠. 지금 끓고 있잖아. 끓고 있으면 증기압력 무조건 대기압과 같은 거라고. 이런 니은 같은 것 때문에 그게 되게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끓고 있으면 그냥 1기압인 거예요. 증기압력. T1 이후 만약에 T1 지점을 가지고 얘기하면 그때는 얘기가 좀 다르지. T1에서는 X 수용액은 끓고 있고 Y 수용액은 아직 안 끓고 있으니까 이때는 증기압력이 X 수용액이 더 큰 거지. 왜? X 수용액은 1기압에 도달했다는 소리고 그러니까 지금 끓고 있다는 얘기고. 근데 T1 시점에 Y 수용액은 아직 1기압에 도착 못했으니까 안 끓는 걸 거 아니야. 그럼 Y 수용액의 증기압력은 1보다 약간 작아야 되겠지. 그래서 T1 기준으로 얘기하면 정한이가 아까 얘기한 게 맞는 건데 T2 기준으로 가면 둘 다 끓고 있을 때니까 그럴 땐 같아져야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디귿은 이제 계산적으로 구해주면 되는 건데 Y의 분자량은 자, 분자량을 구하려면 결국은 이 델타 TB와 관련된 거여야 되는데
자, 해봅시다. 자, X 수용액에 끓는 점이 T1이죠. T1입니다. 그러면 X 수용액의 델타 TB는 100, 아이고, T1 빼기 100 이렇게 되는 거지. 왜냐면 T1이 현재 끓는 점이고 원래 물에 끓는 점은 100도니까 우리가 델타 TB라고 하는 게 저 끓는 점의 변화량, 원래 물에 끓는 점인 100도에서 얼만큼 변했느냐의 얘기인 거잖아. 근데 꼭 저 방향으로 빼줘야 되는 게 우리는 델타 TB도 그렇고 델타 TF도 그렇고 다 양수값으로 그냥 표현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냥 얘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무조건 빼주면 되는데 끓는 점 오름이니까 변한 끓는 점이 무조건 원래 끓는 점보다 높을 수밖에 없지. 그렇죠? 요건 원래 물에 끓는 점이니까 100인 거고. 그러면 얘가 뭐야? KB.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물의 몰랄 오름 상수여야 되는데 문제에서 안 알려줬어. 그래서 KB는 그대로 냅둬야 돼. 곱하기 몰랄 농도인데, 자, 얘 몰랄 농도가 어떻게 돼요? 0.1 분의 자, 이렇게 됩니다. 왜? 몰랄 농도는 분모에 들어가야 될 게 용매 질량인데, 그쵸? 문제에서 용매 질량이 100g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0.1kg이고 분자에 들어가야 될 게 용질 몰수인데 이때 X의 질량이 10g이라고 했고요. 그럼 몰수는 X의 분자량으로 그걸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몰랄 농도가 0.1분의 mx분의 1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표시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Y 수용액에 끓는 점은 T2. 근데 Y 수용액의 델타 TB는 T2 빼기 100일 겁니다. 근데 얘는 KB 곱하기 0.1 분의 Y 분자량 분의 10. 같은 방식으로 설계되겠죠. 그치? 그러면 두 식을 뭘 기준으로 정리해서 엮으면 되겠어? KB를 기준으로 정리해서 엮으면 되겠죠. 왜? 여기서도 위에서도 아래에서도 뭐의 값은 같아야 되는 거니까 KB의 값은 같아야 되거든. 그럼 KB는 언제 변한다고 했죠? KB는 몰랄 오름 상수라고 했잖아요. 언제 변하는 거게? 용매. 용매의 종류가 바뀌면 그때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물을 지금 가지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면 수용액을 가지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용매가 물이면 항상 우린 똑같은 KB랑 똑같은 KF를 쓸 거거든. 근데 만약에 용매의 종류를 알코올 이런 걸로 바꾸면 그땐 KB나 KF 값을 바꿔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용매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는 게 KB랑 KF입니다. 다음에 7번 넘어갈까요? 자, 바로 7번에 있네요. 7번은 어때? 용질이 같은 종류인데다가 질량도 같아요. 그러면 7번에서의 수용액 가와 수용액 나의 차이는 뭐냐면 용매의 차이입니다. 얘가 정확하게 용매의 차이네요. 자, 그럼 해봅시다. 일단은 6번은 이해된 거죠? 네. 자, 7번은 보면 일단 가수용액이 수용액이 아니네요. 미안해요. 가용액이 용매의 종류가 A고요. 그럼 얘는 뭐 CA 용액 뭐 이 정도가 되려나? 그래서 그다음에 질량이 100g이고 분자량이 2m입니다. 자, 그러면
사실 계산을 해놓으려면 해놓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자료 해석을 먼저 하려면 할 수 있는데, 결국 그냥 기억 니은 딕에서 물어보는 거나 합시다. 일단 기억. 50도씨에서 증기압력을 A랑 B랑 비교를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A하고 B 증기압력 어떻게 비교하면 되게? 누가 더 커요? 같은 온도에서의 증기압력은? 네, 달라야죠. 나요. 나가 더 작아요. 정확하게는 나라고 하면 안 돼요. B가 더 작아요. 나는 수용액이라서, 나는 용액이라서, 가나 나는 용액에 대한 얘기니까. 근데 지금 기억에서 물어보고 있는 건 용액이 아니라 그냥 증기압력, 그 A하고 B 순수한 용매들의 증기압력을 물어보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 밑에 보시면 기준 끓는 점을 보시면요, 가수용액의 기준 끓는 점이, 가용액의 기준 끓는 점이 79.28이야. 근데 끓는 점 오름이 2.53이니까 그러면 이걸 빼면 뺀 만큼이 원래 A의 그 끓는 점이 된단 말이야. 그리고 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준 끓는 점이 82.6인데 여기서 끓는 점 오름을 빼면 그냥 순수한 용매 B의 끓는 점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A하고 B가 끓는 점 오름 값이 같으니까 내려봤자 비슷한 차이가 날 거거든. 한마디로 A랑 B 중에 원래 끓는 점이 누가 더 높다는 소리예요. B의 끓는 점이 원래 더 높다는 소리거든. 끓는 점이 높다라는 얘기는 분자 간의 힘이 강하다는 얘기고, 분자 간의 힘이 강하다는 얘기는 증기압력이 작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B의 증기압력이 더 작아야 되는 거죠. A의 증기압력이 더 커야 되는 거고. 끓는 점이 높다면 분자 간의 힘이 어떻다? 크다. 분자 간의 힘이 크다. 그럼 증기압력은 어떻다? 작다. 됐죠? 그 다음 니은. 몰랄 오름 상수는 A가 B의 몇 배이다 라는 게 있으니까 그럼 이제 몰랄 오름 상수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해봅시다. 자, 가수용액은 지금 델타 T B의 값이 2.53이에요. 얘는 K, B, A에 대한 걸 구해보면 곱하기 이때 몰랄 농도 어떻게 됩니까? 0.1 분의 그쵸? 그쵸? MC분의 50 하면 되지. EM 쓰면 안 되지. EM은 A의 분자량인 겁니다. 용질의 분자량이 아니에요. MC분의 50도 아니야. 뭐야 50이 왜 나와? W. 다음에 나는 델타 T B가 2.53인데 KB B 분명히 이 둘은 다른 값이에요. A의 몰랄 오름 상수, B의 몰랄 오름 상수는 서로 다르고요. 곱하기 0.05분의 MC분의 W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얘는 KB, 그러니까 A의 KB 값은 2.53 곱하기 MCW 분의 0.1이고 B의 KB 값은 2.53 곱하기 MC분의 W 분의 0.05인 거지. 그러면 KA 값이 KB 값이 A에서가 B에서의 2배겠네요. 근데 사실 잘 모르겠으면 계산적으로 구하는 게 제일 좋고 대충 지금 주어진 걸 통해서 몰랄 농도가 몇 배일지를 그냥 유추해서 하면 됩니다. 충분해요 그거는. 왜냐면 자 처음부터 유추가 가능한 상태였던 게 용질 같은 종류고요. 용질의 질량이 같으니까 양쪽에 용질의 몰수가 같죠. 근데 가의 용매가 나 용매의 2배지. 가 용매의 질량이 나 용매 질량의 2배란 말이야. 그러면
몰랄 농도는 나가 가의 2배죠. 처음부터 그걸 알아놓고 그걸 생각하고 시작을 하면 이런 식을 못하러 세우고 있습니까? 나의 몰랄 농도가 2배인데 끓는 점 오름값이 같으려면 몰랄 오름 상수는 나가 가의 절반이어야 되는 거지. 그치? 방금 얘기한 게 와닿지 않으면 그냥 계산하시고, 뭐 사실 이 정도 계산은 저는 그렇게 뭐 어려운 계산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다음 디귿. 증기압력 내림은 용의 가가 나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증기압력 내림 이것 때문에 저 분자량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증기압력 내림을 원래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그러면 뭘 해야 되니까? 몰 분율 계산을 해서 해야 되니까. 근데 사실 이것도 크기 비교만 할 거면, 그러니까 몇 배까지 얘기할 거면 모르겠는데 크기 비교만 할 거면 얘는 되게 간단해요. 증기압력 내림이 더 큰 거 누구예요? 결국 우리가 실제로 계산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근데 이거를 다 계산할 필요가 없이 그냥 개념으로만 생각해 보면, 실제로 이거 그냥 계산하려 그러면 그 P 용매가 A에 대한 P 용매랑 B에 대한 P 용매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냥 크기 비교만 하면서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용질의 몰 분율이 더 커야 되는 건 나입니다. 왜? 방금 얘기했잖아. 용질 몰수는 같은 상태에서 용매가 더 적은 게 나잖아. 그럼 용질의 몰 분율이 나가 더 크게 나온단 말이야.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 그냥 뭐 편하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 아까 이미 뭐야, 몰랄 농도가 누가 더 컸어? B의 몰랄 농도가 더 크단 말이야. 나의 몰랄 농도가 더 크단 말이야. 그럼 나 쪽이 몰랄 농도가 더 크면 용질의 몰 분율도 나 쪽이 더 클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물론 사실 이거는 정확하게는 계산해봐야 아는 거긴 합니다. 왜냐면 양쪽에가 용매가 같지 않아서 저 몰수로 계산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얼추 생각해봤을 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먼저 생각해보자는 거지. 사실 이 문제가 그렇게 풀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X 용질이 이쪽이 더 클 텐데 원래 용매의 증기압력은 누가 더 높아요? 아까 우리 A가 더 크다고 했지. 그러면 P 용매는 이쪽이 크고 X 용질은 이쪽이 커? 그럼 비교 불가능하네? 그럼 뭔가 잘못했다는 얘기니까 계산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어차피 둘 다 한쪽이 다 큰 걸로 나오면 그냥 그쪽이 답일 거니까 이렇게 그냥 생각해 보라는 얘기고요. 근데 그게 안 되면 그냥 계산해 보는 게 답입니다. 왜냐면 실제로 그 몰 분율은 몰랄 농도랑 좀 다를 수 있어요. 오, 어때요? 둘의 용질의 몰 분율이 같아요. 왜냐면 지금 용질 몰수가 같은데 용매가 몰수가 같아요. 왜냐면 가의 용매가 정확하게 질량이 2배인데 분자량이 2배거든. 그럼 용매 몰수가 가랑 나에서 똑같지? 계산해보면 되잖아. 가에서의 용매는 2n분의 100, 나에서의 용매는 n분의 50. 그럼 용매 몰수가 같지. 근데 용질 몰수가 같지. 그럼 용질 몰 분율이 같지. 그러면 용질 몰 분율 같은데? 그러면 원래 그냥 P 용매 값이 큰 쪽이 더 증기압력 내림 값도 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식에, 사실 제가 이것저것 주저리 얘기하고 있긴 한데 사실 여기 문제 푸는 건 그냥 식에 충실하게 풀면 다 풀려요. 오히려 이것저것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식에 충실한 게 훨씬 더 좋긴 합니다. 8번 볼게요. 자, 그림은 물 100g에 용질 A와 B를 각각 녹였을 때 용질의 질량에 따른 A 수용액에 끓는 점과 B 수용액에 어는 점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 B 수용액은 델타 TF랑 KF에 관련된 걸 거고, 그 다음에 A 수용액은
델타 TB 그래서 KB에 관련된 걸 건데 이거 얘는 둘 다 수용액이니까 용매는 물로 같죠? 네, 그건 좀 편하네요. 그치? 자 그러면 봅시다. 가에서 지금 보면은 우리가 가해준 A의 질량이 Ag인 상태에서 적으면서 하자. 그냥 얘도 식에 충실하게. 자, 그러면 위에 거에서 써야 되는 건 델타 TB일 겁니다. 끓는 점에 대한 얘기니까. 끓는 점 오름을 써야 되겠지. 그럼 얘는 KB 곱하기 몰랄 농도니까 문제에서 얘기한 델타 TB는 0.255예요. 왜? 끓는 점이 100도씨에서 100.255가 됐으니까. 는. 그리고 물의 몰랄 오름 상수 KB 값이 거기 0.51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몰랄 농도가 몇이란 뜻입니까? 2분의 1이어야 된다는 뜻이죠. 근데 몰랄 농도에 대한 식은 원래 어떻게 돼야 되냐면 지금 물이 100g이야. 0.1분의 A의 분자량 분의 그 점에서 A의 질량 A라고 되어 있죠 지금? 용질 Ag일 때라고 되어 있지? 이렇게 되는 거지. 요거는 요걸 따로 분리해야 되는 식입니다. 이 전체와 얘가 이꼴로 성립하는 게 아니라 이거 이제 몰랄 농도가 하는 식이니까 지금 몰랄 농도가 2분의 1이라는 걸 구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기억에서 물어보는 게 해결이 됐네요. A의 분자량은 A의 분자량이 지금 이게 MA잖아. 그럼 정리하면 기억을 구해낼 수 있겠죠. 맞을 수가 없지. 0.05 아니지 몇이냐? 맞냐? 아무튼 그러겠네요. (0.05) 맞지? 0.05 MA 아니지? 20A 20A가 돼야 되는 거죠? 예. 자, 그다음에 니은 나에서 B 수용액에 끓는 점. 자, 이것도 계산해 봅시다. 이제 나의 지점에 대해서 사용해 봐야 될 거는 델타 TF가 KF 곱하기 몰랄 농도일 텐데 자, 얘는 지금 값이 0도씨에서 마이너스 0.93도씨가 됐으니까 델타 TF 값이 0.93인 거고 문제에서 준 KF가 1.86이란 말이야. 그럼 이때 몰랄 농도가 몇이란 얘기야? 2분의 1이란 얘기죠. 근데 우린 몰랄 농도가 2분의 1일 때 끓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산 안 해봐도 되잖아. 당연히 100.255도씨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에 관련 나점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얘가 지금 얘는 용질이 B고 얘는 용질이 A잖아요. 근데 나점을 가지고 계산해 보면 나 지점, 나의 그 해당 지점에서 몰랄 농도가 2분의 1이 된다는 걸 구했다고. 근데 몰랄 농도가 2분의 1일 때 끓는 점 아까 100.255도씨였잖아요. 새로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럼 디귿 가의 A 수용액과 나의 B 수용액을 혼합한 수용액의 어느 점은 마이너스 0.93도씨이다. 자, 이건 어떻게 될까요? 틀려요? 맞는 것 같습니까? 맞아야죠. 정확하게 어느 점이 똑같은 두 수용액이에요, 애초에. 왜냐면 가 지점의 A 수용액도 정확하게 2분의 1 몰랄 농도였고요. 나 지점의 B 수용액도 몰랄 농도가 정확하게 2분의 1 몰랄 농도거든요. 그러면 이 둘을 섞으면 A에 대한 몰랄 농도가 4분의 1로 줄어들 겁니다. 왜? 용매의 양은 2배가 되는데 용질은 똑같으니까. 근데 B의 몰랄 농도도 그냥 4분의 1이 되거든요. 그럼 전체 용질의 몰랄 농도가 2분의 1로 유지되는 거잖아, 결국. 그러면
끓는 점이나 어느 점이 변할 이유가 없지. 몰랄 농도가 안 변했으니까. 그런 얘기. 그러니까 항상 그것만 기억하면 돼. 델타 T를 결정하는 건 K 값이 변하지 않는 이상 항상 몰랄 농도라는 거. 그래서 몰랄 농도가 변했는지, 몰랄 농도가 변했다면 몇 배로 변했는지 이런 것만 계산해 봐도 델타 T 값을 충분히 좀 빨리빨리 계산해 낼 수 있을 겁니다. 전체 용매의 질량은 2배가 되겠죠. 근데 용질은 안 늘어나겠지. 그러면 용매는 2배인데 용질의 몰수는 그대로니까 원래 몰랄 농도가 2분의 1이었다면 4분의 1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건 B도 마찬가지인 거란 말이야. 그러면 결국 A, B 각각이 4분의 1의 몰랄 농도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결국 전체 용질의 몰랄 농도가 2분의 1 몰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답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9, 10, 11, 12 여기는 다 풀기보다는 혹시 풀어달라 이런 문제가 있으면 풀어드릴게요. 왜냐면 앞에보단 좀 더 그냥 계산적으로 풀면 되는 파트인 걸로 알거든. 여기는 앞에보다 더 그냥 무지석으로 시계만 대입하면 끝날 겁니다. 저 9번 정도를 빼고는. 몰라. 일단 그냥 105쪽을 먼저 하고 시간 남으면 돌아와서 합시다. 105쪽부터 할게요. 잠깐만. 자, 봅시다. 삼투압 쪽이 좀 그 같이 볼만한 게 뭐가 있냐면 그냥 13번부터 일단 같이 볼게요. 자, 그림 가와 같이 A, B 수용액을 반투막으로 분리된 U자관에 수면의 높이가 같도록 각각 넣어두었더니 나와 같이 B 수용액 쪽에 수면이 높아졌다. 단은 B 수용액에 P의 압력을 가해 주었을 때, P기압의 압력을 가해 주었을 때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그냥 일단 기억에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일단 두 용액의 삼투압 차이는 P기압인 건 맞거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 그러면 A 수용액과 B 수용액 중 어느 쪽이 P기압만큼 더 높은 삼투압을 갖고 있는 거예요? B. 자, 왜? 볼게요. 가장 근본적인 접근은 이런 겁니다. 우리 삼투압 파이는 CRT라고 했었어요. 즉, 삼투압이 더 높은 쪽은 C, 이게 뭐였어? 몰농도였습니다. 즉, 몰농도가 높은 쪽에 삼투압이 더 높다가 성립하는 거거든. 그러면 결국 어느 쪽이 농도가 더 높은지만 판단하면 돼. 근데 우리 삼투 현상의 방향은 어디에서 어디예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용매가 이동하는 거지. 그러면 A 수용액과 B 수용액 중에서 A 수용액 쪽이 저농도였다는 뜻이 되는 거죠. A에서 B로 삼투가 일어났으니까. 그러면 A 쪽의 농도가 더 낮기 때문에 A 쪽의 삼투압이 더 적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판단하면 가장 근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가장 탄탄한 근거가 되는 거고. 근데 굳이 이렇게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는데 문제를 보고 판단할 때는 그냥 우리가 눌러줘야 되는 쪽이 그만큼 압력이 세서 눌러줘야 됐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애초에 삼투압이라고 하는 게 뭐 가상의 압력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니은
가에서 농도는 A 수용액이 B 수용액보다 작다. 이미 방금 우리가 정리했죠. A 수용액이 더 작은 거 맞지? 왜? 삼투 현상의 방향이 A에서 B 방향으로 일어났으니까. 자, 나에서 A 수용액의 용질이 B 수용액 쪽으로 이동한다. 맞아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 근데 아마 여기 없을 텐데 실제로 화투에 이런 문제가 한 번씩 나오거든요. 아주 재밌는 문제입니다. 이게 반토각성막이고요. 얘는 사실 생투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하투에서도 한 번씩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 대충 그냥 퍼센트 농도로 할게요. 어차피 퍼센트 농도가 2배면 물 농도도 2배인 거니까 1% 포도당 수용액이 있고 여기 2%. 우리 이거 지난주에 얘기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있는데 이 반투각성막은 생체막과 같은 성질을 갖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 생체막과 같은 성질을 갖는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물은 당연히 통과해요. 그리고 포도당도 통과합니다. 다만 굉장히 천천히 통과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되게? 네, 맞아요. 처음엔 왼쪽에 올라가요. 처음에는 삼투 현상에 의해서 얘가 몰농도가 낮고 얘가 몰농도가 높으니까 이쪽의 삼투압이 이쪽의 삼투압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쪽이 올라가거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옵니다. 왜냐면 처음에는 포도당은 워낙 느리게 이동하니까 포도당 농도 차이에 의해서 물이 삼투가 먼저 확 일어나. 그래서 삼투압이 높은 쪽으로 확 올라가. 근데 압력이 따로 존재하는 데다가 포도당은 양쪽에 지금 같은 양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 포도당 입장에서 확산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단 말이야. 느린 속도로. 그러면 포도당이 확산이 될 때마다 이쪽의 농도가 이쪽보다, 그러니까 원래는 뭐야? 삼투 현상을 통해서 양쪽의 농도를 맞춰놨지. 근데 포도당이 다시 이쪽으로 움직여버리니까 어떻게 돼? 이쪽 농도가 살짝씩 올라가니까 반대로 삼투가 이렇게 일어나면서 맞춰지는 거지. 이렇게 됩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포인트지. 그러면 같은 조건에서 너무 재밌어. 몇 당? 이건 퍼센트로 하면 이제 좀 띠꺼워지니까 몰농도로 바꿀게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게? 이거 되게 재밌습니다. 왼쪽이 높아졌다? 그냥 왼쪽이 높아요? 응? 요거는 변화 자체는 굉장히 그냥 간단해요. 어떻게 되냐면 어느 한쪽이 먼저 높아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좀 천천히, 그러니까 그게 맞지? 천천히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천천히 왼쪽이 높아지게 돼요. 어느 쪽이 먼저 올라갔다 떨어지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왜냐면 총 몰농도가 같기 때문에, 양쪽의 총 몰농도가 같기 때문에 처음에는 양쪽의 삼투압이 동일해요. 근데 포도당의 양이 양쪽이 다른 바람에 포도당의 이동이 일어나게 되거든. 그러니까
포도당의 확산은 포도당의 농도끼리 비교해서 일어나게 되고요. 근데 삼투 현상은 용액 자체 전체의 몰농도를 비교해서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삼투압은 같은 상태거든. 지금 이 둘은 몰농도가 양쪽의 총 몰농도가 같아서. 근데 포도당의 확산이 일어날 거란 말이야. 그럼 포도당이 확산되면서 왼쪽에 전체 몰농도가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왼쪽에 삼투압이 올라가게 되니까 왼쪽에 그러니까 포도당이 이동할 때마다 점점 이쪽으로 올라가게 되거든. 자, 그럼 최종적으로 얘가 평형을 이루게 되면 양쪽의 엿당 농도나 포도당 농도는 어떻게 해줘야 돼? 어? 어떻게 돼야 돼? 엿당 통과 안 되지. 어떻게 생각해? 엿당 분해 안 되죠. 효소를 넣어놓지 않는 이상 분해는 안 되지. 둘 다 똑같아요. 네, 뭐 따로 어떤 조건을 주지 않았으면 둘 다 똑같아진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원래는 이제 따로 조건을 주면 둘 다 똑같다가 아닐 확률이 높은데요. 웬만하면 그냥 둘이 똑같다고 생각하고 푸시면 돼요. 실제로 팩트로 따지면 둘 다 똑같아질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 둘이 똑같아지려면 물에 꽤 많이 이동을 해야 돼가지고 실제로는 대기압을 이기지 못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완전히 똑같아질 수는 없을 텐데 그런 것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는 그냥 똑같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양쪽에 양쪽에 포도당 몰수는 어때야 돼? 달라야 돼요. 몇 대 몇이게? 왜냐면 자 양쪽의 엿당 몰농도가 같아져야 되지. 양쪽의 엿당의 몰농도가 같아지려면 이쪽에 들어있는 용액의 부피가 이쪽 용액의 몇 배여야 되겠어? 2배가 돼야 양쪽의 몰농도가 같아지거든? 그 상태에서 포도당의 몰농도도 같아야 되지. 그러면 포도당의 용질도 이쪽에 2배가 들어있어야 되지.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사실 요게 제일 핵심이에요. 마지막에 요거 계산하는 게 많이 꽤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본 거예요. 오케이? 실제로 삼투압이 진짜 앞에 것처럼 진짜 숫자를 넣어서 대입해서 계산할 일은 없거든? 근데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풀 일이 되게 많은 파트가 삼투압이라서 아무튼 자 밑에 14번은 안 할게요. 왜? 너무 그냥 대입해서 풀면 돼요. 이거 안 해도 될 것 같아. 파이는 CRT에 여러분들이 대입해서 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그냥 대입해서 풀면 되니까 14번은 그냥 넘어가고 15번을 보면은 자 15번 그림은 25도씨 일기압에서 용질 A 0.01g을 녹인 수용액 10ml와 용질 B 0.04g을 녹인 수용액 10ml를 깔때기관에 넣어 수면의 높이를 갖게 한 후 충분한 시간 동안 놓아두었을 때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지금 보면 A하고 B 수용액에서 누가 더 그 수용액의 높이가 높아요? B가 더 높은 거지? 네. 그러면 무슨 뜻이야? 그거 어차피 그 밑에 그건 나와 있네요. 삼투압을 측정하였더니 A 수용액은 0.04기압, B가 네 나와 있네요. 네 그러면 계속 읽어봅시다. A 수용액은 0.04기압, B 수용액은 0.08기압이었다. 뭐 그렇구나. 그러면 기억 분자량은 B가 A의 2배이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자 지금 B의 삼투압이 A 삼투압의 2배죠. 그러려면 몰농도가 2배여야 되겠죠. 그러면 B의 몰농도가 A의 2배여야 되는데 질량은 B가 4배지. 그러면 B의 분자량은 A의 2배면 되는 거죠. 질량은 4배인데 분자량은 2배여야 몰수가 2배로 끝날 거 아니야. 이해됨?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용액의 초기 몰농도는 A 수용액이 B 수용액의 2배이다. 이건 사실 이게 먼저 구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냐? 기억보다? 그치? 수용액의 초기 몰농도는 A 수용액이 B 수용액의 2배 아니고 반대여야 되는 거죠. B가 A의 2배여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초기 몰농도라는 게 뭐냐면 삼투 현상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을 때 처음 시작할 때 몰농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원래 내가 만든 처음에 만든 그 수용액의 몰롱도를 얘기하면 되는 거지 그냥. 그러면 B 수용액의 3투합이 A 수용액의 2배란 얘기는 그냥 몰롱도가 원래 2배였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 다음에 A 수용액과 B 수용액의 몰롱도는 처음보다 감소한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3투 현상을 통해서 물이 들어올 테니까. 그러면 몰롱도는 감소할 수밖에 없어. 왜? 다 된 거지? 자, 됐으면 이제 넘어갑시다. 엔탈피 쪽을 풀어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합시다. 저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저 집 좀 다녀와야 될 것 같아서.